조선시대에 어느 날 햇살이 고즈넉하게 내리쬐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주막에 모여 율곡 이이의 성리학 이야기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마을에서는 이이의 기와 리의 이원론이 큰 화제였고 조선의 여러 학자들도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막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김 서방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러분, 리는 하늘의 이치요, 기는 그 이치를 표현하는 물질이라 하오. 그런데 이이는 리와 기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고 조화롭게 상호작용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자 박창님이 응수했다. 맞소. 그런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이 선생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런 조화 속에서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이장을 맡고 있는 이씨 영감이 느긋하게 말을 꺼냈다. 여러분, 이이 선생의 이론을 우리 현실에 비유해 본다면 김서방은 호미로 논을 갈고 박창님은 씨앗을 뿌리고 나는 물을 주고 이렇게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풍성한 가을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리와 기가 따로 놀지 않고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소? 그 순간 주모가 엿듣고 있다가 끼어들었다. 이장님, 그 말은 우리 집안일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소? 내가 밥을 하고 그대들이 먹고 힘을 내어 일하고 또 그 수확물로 다시 음식을 만들고 이는 모두 기와 리의 조화로운 삶이 아니겠소? 사람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쳤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이이의 철학을 자신들의 일상에 적용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꺼내며 앉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비록 깊은 철학적 토론이었지만 이들은 즐겁고 유쾌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마침내 저녁 무렵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박창님이 마침표를 찍으며 말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필요하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소? 이이 선생의 이론처럼 말이오. 그날 저녁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뜨고 있었고 사람들은 율곡 이이의 성리학 이론을 통해 서로의 삶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이 마을에서는 기와 리의 조화로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람들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철학과 과학의 경계가 모호하던 시절 어느 작은 마을에 이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매우 호기심 많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가 정말 인터넷 없이도 구글 지도처럼 세상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질문을 던지던 이마누엘은 사람들이 칸트라고 부르던 오늘날 우리의 주인공이 될 철학자입니다. 헌데 그 마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축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지식의 미궁이라는 이름의 여름 축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축제 때마다 복잡한 미궁을 만들어 참여자들이 이를 헤치고 나가도록 하는데 미궁 속에서 새로운 통찰과 교훈을 얻는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마누엘은 이 미궁에서 자신의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험적 종합 판단, 이론을 사용하여 미궁을 탐험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드디어 축제의 날이 왔습니다. 미궁 앞에 서 있는 이마누엘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미궁의 경로를 몰라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험적 개념이 있으니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한 발 한 발 자신있게 미궁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미궁 안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각 코너마다 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고 간혹 몇몇 길은 멀리까지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막다른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누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좌회전을 하면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경험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 길이 막혀 있지만 이 방향으로는 분명 출구가 있을 거야. 그는 마치 내비게이션이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마누엘은 미궁의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상치 못한 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모든 현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뜨거운 차를 마시며 난해한 수수께끼와 철학적 논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현자가 이마누엘을 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나? 이마누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내게 미궁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나침반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경로를 잊어버리기 일쑤죠.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기억 속에 그저 저장한 것이 아니라 내 재능으로서 경험 이전의 지식을 활용해 온 겁니다. 현자들은 이마누엘의 답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깊어졌고 밤늦게까지 철학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마누엘의 이론은 그의 작은 마을에서도 큰 울림을 일으켰고 철학의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답니다. 결국 이마누엘 칸트는 그저 이 미궁의 길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의식 속의 지식의 미궁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을 켜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지식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넘어선 새로운 통찰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 어딘가에 숨어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텔로스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목적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특이한 점은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사물도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었죠. 마을 중심에는 커다란 오크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자 보호자로 여겨졌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종종 마을 모임이 열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것을 가져다 맛보며 나무의 목적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 오크 나무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은 항상 바로 우리의 지혜를 얻는 것이란다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나무는 그 지식의 열매를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젊은 학자 니코가 찾아왔습니다. 니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관점을 공부하기 위해 먼 나라에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모든 존재가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며 그 목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크 나무는 그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니코가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나무를 통해 여러분이 무엇이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무 아래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니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나무는 우리에게 목적을 상기시켜주지만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뤄야 하는가? 니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목적은 행복과 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이 각자 찾는 행복과 좋은 삶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목적일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텔로스 마을은 단지 나무만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목적을 지지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더 큰 행복과 덕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텔로스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의 많은 전설이 그 후에도 내려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길을 찾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그 위대한 오크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행복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모든 거주자들이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미래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행복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주민들이 한 주 동안의 결정들을 돌아보고 다음 주에 어떠한 선택이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줄지를 논의합니다. 회의의 중심에는 한때 마을의 농부였지만 이제 공리주의의 현자로 불리는 조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그날에도 늘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지. 옛날 옛적 이 마을에는 매우 귀중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단다. 이 나무는 놀라운 약효가 있는 나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는 누구든 아픔과 고민을 잊게 해주는 힘이 있었지. 하지만 이 나무 열매는 꼭 필요한 사람에 의해 신중히 사용되어야만 했어. 조지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대륙 건너 여행자들이 찾아왔어. 그들은 여행 중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치고 아픈 상태였지. 마을 사람들은 즉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나무 열매를 줄지 말지 고민했어. 그런데 나무 열매는 한정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종종 필요했지. 그때 우리가 배운 대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결정을 해야 했어.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들은 투표를 했지. 여행자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자 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여행자들은 기력을 회복하고 무사히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어. 이 결정은 여행자들은 물론 그들의 도움으로 이후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선행이 퍼지게 만들었단다. 조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겠지?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야.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희생이 많은 이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단다. 이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에게 기쁜 울림을 주었고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마을은 여전히 그 이름 그대로 모든 이들이 함께 조화롭고 만족하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적 접근은 작은 마을의 이야기에서조차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돕는 귀중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